정부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대폭 늘리는 등의 이른바 부자 증세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여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한국당은 특정 계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가까워져 오면서 당내 개파 결집 움직임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모시고 지금 언급한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오늘 이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 상당히 내용이 복잡한데 아마 뉴스를 보신 시청자분들은 대충 어느 정도 내용은 아실 겁니다. 부자 증세라는 비판도 있는 반면에 아니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양쪽에서 다 지금 좀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부자 증세라기보다는 그냥 증세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와 관련해서는 뭐 펀드나 정기예금 같은 거 갖고 있으면서 월 한 84만 원, 한 달에 84만 원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이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아주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부동산 관련 세제는 3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록세를 내죠. 갖고 있는 동안에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그리고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죠. 근데 지금 정부는 우리가 보유세가 다른 나라보다 낮다는 이유로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이제 재산세도 인상하려고 합니다만, 이게 앞뒤를 다 생략한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취득록세를 물론 과표에 따라 좀 틀립니다만 대략 3% 후반 정도의 취득록세를 냅니다. 대장에 글자 몇 글자 바꿔주면서 이렇게 돈 많이 받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는 특히 1가구 1주택,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없는 나라도 많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5억 원까지는 아예 세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거의 징벌 수준이에요. 다만 보유세가 미국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조금 세율이 낮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유세만 이야기하면서 이걸 높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뒤 얘기는 다 생략하고 한 면만 얘기를 하면서 세금을 늘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그 권리와 재산권에 대한 뭐 국가의 뭐 횡포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는 게 이제 지금 명분인 것 같은데, 부동산 가격을 잡는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동성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근데 그거는 가계부채 터질까 봐 지금 미국이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올리고 있잖아요. 만에 하나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이 좋게 얘기해서 잡히거나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면 그건 정말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왜냐하면 부동산은 오르는 것보다 내릴 때가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금융이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우리나라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전 재산의 한 80%가 사실은 부동산이거든요. 거의 집 한 채가 재산의 대부분인데, 이 집 한 채를 대부분 은행 대출을 안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 거주하면서 전세, 그것도 사실은 부채로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좋은 게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금융이 망가지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근데 이 정도 세율 갖고는 부동산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하락한다 그러면 약한 고리부터,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부동산부터 하락할 것 같습니다. 서울 부동산은 이 정도로는 잡히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최 의원님 혹시 조세 개편 권고안 관련해서 하실 말씀 없으시면은 좀 다음 우선 이슈로 이건 넘어갈게요.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돼요. 이게 정부의 권고안이라고 나온 건 권고일 뿐이고, 국회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건 조정되고 강화시킬 건 국회에서 강화시키고 그러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한 말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원래 의회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가의 지나친 과세에 대해서 견제하라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의회라는 게. 근데 우리나라의 소위
그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얼마나 잘못돼 있냐면 가장 중요한 임무로 주어진 증세 부분, 세금 관련한 세금이 연말에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면 어떤 법률보다 쉽게 통과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 본래 본연의 임무에 벗어나는 거거든요. 의회라는 걸 처음 만드는 게 과세권을 견제하라고 만든 건데 그 과세하는 법률을 다른 어떤 법률보다도 쉽게 통과시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우리나라 참 법률 제도의 모순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출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게 사실 현역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왜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갔을까 잘 모르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예. 좀 우선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회기 중에만 작동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 6월에는 자유한국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했어요. 그러니까 회기가 열린 겁니다. 국회는 안 열려도. 그래서 불체포 특권이 작동됐던 거고 지금 7월로 바뀌었는데 7월에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이 작동하지 않죠.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를 이제 받겠다고 본인이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권 의원 같은 경우 하나 더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자면 이제 본인은 일단 뭐 전혀 나는 청탁과는 무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되실 것 같습니까? 예상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까요? 소속 정당을 떠나서 법률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철저하게 증거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장 청구가 다소 무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권성동 의원이 어떤 직접적으로 강원랜드에 청탁했다는 증거는 없고 중간에 이제 리조트 본부인가요? 거기 본부장이 하나 중간에 껴 있어요. 근데 권성동 의원이 그 리조트 본부장을 통해서 청탁을 했느냐? 근데 리조트 본부장이 그걸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증거적으로는 중간 고리가 끊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동안 영장 청구가 안 되고 있었는데 어쨌든 뭐 특별조사단에서 고발장을 대필해 주면서까지 지금 영장을 쳤는데 법원 판단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지금 업무 방해, 그리고 직권남용, 그다음에 제3자 뇌물수수 요 혐의로 영장을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사법부가 하지만 그래서 우선 그 최홍집 전 사장 있잖아요. 강원랜드 사장이 감사원 감사를 강원랜드가 받게 되는데 좀 살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비서관 채용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이 혐의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강원랜드에 이제 교육생을 모집하고 거기서 이제 채용이 이어지는 모양이죠. 거기서 지인 자녀 16명을 선발하는데 청탁을 했다. 이 의혹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014년 3월에는 친구를 강원랜드 사회이사로 만들기 위하여 산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었다.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혐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혐의는 염동열 의원하고 비슷한데요. 그 중간 고리가 끊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저희가 아마 오늘 밤 정도에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나오시면 이거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부엉이 모임이라는 게 요즘 언론에 자주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잘 뭐 아시겠지만 이 부엉이 모임이 어떤 건지 시청자분들께 한 번 더 다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 모임이기 때문에 원외들은 잘 모르고요. 우선 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임의 구성원이라고 밝힌 분이 두 분 계세요. 한 분은 박범계 의원이고 한 분은 전해철 의원입니다. 근데 전해철 의원이 모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것은 그냥 친목 정도의 모임이다. 그리고 별 의미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엉이 모임이 뭐 밤새 부엉이가 달을 지킨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킨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저는 그 보도 내용이 별로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민주당 내 몇 분 의원이 아니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일을 잘해서 지금 지키고 계시고요. 그리고 거꾸로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후반에 뭐 지지율이 떨어진다든지 예. 어려움에 대비한 것이라면 그건 그때 가서 논의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현역 의원들은 사실 차기 공천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킨다면 지켜도 저는 뭐 법과 예. 그리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언론에 보도된 취지가 사실이라면 예. 예. 그게 별로 이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거꾸로 이제 그 모임을 뭐 할 수 있겠죠. 친목 모임을.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전체가 친문입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뭐 문재인 대통령을 흔드는 민주당 의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주변에서. 그리고 전부 다 친문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통령을 지킨다는 게 저는 개인을 지키는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치와 철학을 구현하도록 정책적으로 입법으로 국회에서 여당이 뒷받침하는 거기 때문에 예. 민주당 전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언론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게 진문 가리기다. 우리가 진짜 진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선은 최 의원님께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문을 가리면 뭐 합니까? 예. 그러니까 진문을 가린들 그거는 의원들끼리의 얘기일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언론이 좀 과다하다고 보는 게 예. 지금 진문을 가린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민주당은. 예, 전부 다 친문이고 진문이라고 다들 나서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공천의 과정이라면 막 그런 계파 갈등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당대표가 될 사람은 내가 진문이라고 나서는 사람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미리 이제 공약으로 발표하고 확실하게 약속하고 더 중요한 건 지킬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서 공천권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킬 사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당 당대표는 굉장히 힘든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여당 당대표가 대권을 꿈꾸면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상 레임덕이 혹시 올 때 그때 대통령을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당원들이 가장 경계할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공천권만 국민과 당원에게 돌려드리면 남는 건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정책적 보조를 여당이 맞추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진문감별이다 이런 얘기는 우선 저도 그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누군가 그런 일을 한다면 참 소용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김용남 의원께서 보시는 부엉이 모임은 어떠신가요? 외부에서 보셨을 때. 저는 뭐 남의 당 사정에 지금 관심 들 정도로 여유가 있지 않아서 저희 당이 더 난리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전당대회가 됐든 아니면 큰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이런 소위 어떻게 보면 이제 계파성이 예. 짙은 모임들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2016년도 총선을 앞두고 소위 뭐 진박 공천 때문에 난리가 나고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이 많이 망가졌습니다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과연 뭐 친문이 전부 친문이다. 그렇다고 뭐 친문이 없겠어요, 민주당에.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정말 친문이 그러면 당권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소위 비문에게 뭐 양보를 하든지 지금 당내 역학구도로 봐서는 뭐 양보하지 않으면 비문이 당권을 잡기는 쉽지 않은 구조 아닌가 싶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번 8월에 뽑히는 당대표가 아무래도 자신의 임기 중에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글쎄요, 친문 쪽에서도 양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천권 때문에 자꾸 논란이 생기는데 네.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방법이 경선 시스템을 미리 확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희는 경선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당원의 뜻에 반하게 공천을 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공천권을 둘러싼 갈등이 이제는 좀 구태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이번 모임에 대해서 더 문제의식이 있는데 다른 부분입니다. 예. 저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나중에 어려워질 것을 지키는 모임이라면 그런 모임이 언론에 공개될 리가 없습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정말 걱정한다면 언론에 이게 흘러나갈 일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에 특정 모임이 이름까지 특정해서 나갔다는 것은
이 모임이 오래 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너무 안 하셔도 되겠다. 알겠습니다. 아니 현역 의원 중심의 모임이라 최 의원님께서는 별로 달갑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당대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8월 25일이면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요. 2달 좀 안 남았는데 지금 제일 관심 있는 인사가 이해찬 의원 그리고 김부겸 장관은 여전히 나올까 말까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스텝이 조금 꼬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국회에서 뭐 때로 견제를 하겠지만 지금은 견제보다는 국회 지형상 보조를 같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권을 꿈꾸는 분은 참 하기 어려운 게 당대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당의 당대표 자리는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하면 어용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예, 이중대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대통령과 궤를 달리하면 당원이나 지지자들로부터 배신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권을 꿈꾸는 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생물이라 지금의 지지율이 2년 후까지 이어진다 혹은 3년 후까지 이어진다 이건 누구도 보장할 수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난번에 김부겸 장관께서 뭐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재를 기다린다는 식의 그 발언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 보도가 나가면서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와 당원들로부터 왜 당대표 경선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많았고 일정하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게 좀 잘못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언론에 무슨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진짜 대권과 당권을 놓고 진지한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이슈가 좀 많아서 하나만 또 김 의원님께 여쭤보자면 지금 한국당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략하셔도 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지금 무소속 의원 3명이 민주당 입당 의사를 타진을 했다. 근데 이를 두고 소탐 대실이 개혁입법 연대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소탐 대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좀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떻게 민주당이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지금 이제 무소속 3명의 국회의원 중에 강길부 의원은 원래는 이제 그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17대 때 초선 때 열린우리당으로 당선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좀 그 사이에 당적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만 민주당으로 가면 어떻게 보면 뭐 고향 찾아가시는 거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뭐 개혁 소위 얘기하는 개혁입법연대의 자유한국당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강길부 의원을 영입하면 그냥 의석수 한 석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마이너스 효과는 없어 보이는데 다른 두 분의 국회의원은 이제 의원 빼가기 내지는 뭐 이런 거로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그 평화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범여권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범여권의 어떤 전선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입당을 안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글쎄요, 뭐 범여권 연대가 정의당이 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1년 9개월 후에는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정의당의 주요 정치인들도 총선 때 사실상의 민주당의 양보를 받지 않으면 지역구 출마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연대 쪽으로 정의당은 흘러가지 않을까 싶고요. 평화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워낙 득표가 잘 안 나왔기 때문에 뭐 본인들의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지금 세 분이 들어와도 130에서 133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민주당 의석수가 147석 내지 8석이다. 그런데 플러스 3을 하면 과반이 확 넘어간다. 중요해지죠.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세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단지 그냥 조금 그 의석수를 높이는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개혁 입법을 통과시킬까 하는 큰 틀의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소탐 대실이라는 표현이 저는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소탐 대실이다.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당 얘기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이제 좀 안심이 돼요. 인물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많이 했던 민주당과 달리 국민 공고까지 냈어요. 지금 비대위원장에 뭐 모실 분들 후보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 고사하고 뭐 이회창 전 총재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도 좀 여의치 않아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참 없다. 아니 사실은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어느 분이 와도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니 사람을 바꿔야지. 지금 총선이 아직 1년 9개월이 남아서 사람을 못 바꾸는 상황에서 어떤 아무리 훌륭한 분이 온들 그 비대위원장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당원 당규 좀 바꿔놓는 건데 그건 다음 전당대회 치러져서 어차피 차기 지도부가 들어서면 그 지도부가 또 바꿔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바뀌었는데 지금 비대위를 구성해서 이거를 뭐 오래 가져가려고 하는 게 잘못된 생각이고 지금은 차기 지도부를 먼저 꾸리고 그 지도부가 들어서서도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오르지 않고 당내에 잘 정리가 안 되면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를 구성해서 그 비대위의 전권을 위임해야죠. 그래서 현역 의원이고 뭐고 마음대로 객관적인 기준 하에 목을 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뭐 좋은 분들이 비대위원장을 뭐 맡으려고 하지. 예.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 그러면 누가 맡겠어요 이거를. 시청자분들은 지금 스튜디오에서 최 의원님의 반응을 못 보셔서 좀 아쉬운데 가장 크게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 말씀에 이렇게 크게 동의하신 거 본 적이 없는데 어떠십니까?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의제가 자유한국당 쪽으로 가니까 안심이 되죠. 저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네, 비대위원장. 우선 저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정미 전 헌재 소장이나 최장집 교수나 뭐 이런 분들이 오르내리는 거는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정미 그 전 재판관은 내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건 상당한 불쾌감의 표시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딱 한 분 되게 안타깝게 생각되는 분은 이회창 전 총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한국당 중진 의원들이 가장 동의할 수 있는 분이 이회창 전 총재일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회창 전 총재 때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중진들 예. 나름 대중적 소구력이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영입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진정으로 이회창 전 총재를 모시고 싶었으면 이런 식으로 언론에 흘리고 그 당사자가 보기엔 이거 간 보는 게 아닌가 싶은 이런 프로세스는 아니어야 될 것 그렇게 할수 같거든요. 있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혼자 어떤 추측을 해봤냐면 그럼 진짜 될 만하고 일할 만한 분들을 다 언론에 띄워놓고 예. 결국은 내부 비대위원장으로 가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어제 이회찬 전 총재를 막 오르내리게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생각을 전혀 못 해봤거든요. 내부 비대위원장. 아니 이렇게 하다가 다 고사할 경우 네. 엉뚱한 결과가 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까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밀한 준비 없이 언론에 이렇게 흘려서 뭐 떠보고 하다가 망한 케이스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 때 그랬잖아요. 예. 홍준표 당시 대표가 무슨 서울시장 후보, 어디 후보, 광역단체장 후보를 그냥 툭툭 던지듯이 했다가 거론된 분들이 다 나 안 나간다 하면서 한국당이 인기가 없다는 게 확인되고 더 지지율이 내려가는 악상황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비대위원장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